연말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내일 개회하지만 예산안과 청문회, 그리고 특검, 국조 논란까지 여야 간 대치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임시국회가 이제 내일 열리죠. 그런데 예산안도 참 힘들 것 같은데 뭐 쌍특검, 3대 국정조사 좀 여야 간의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상되기로는 20일에 예산안을 처리를 하고 28일에 쌍특검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쌍특검이나 3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모두 이미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단순히 의혹만 제기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예산을 볼모로 극한 정쟁을 유발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나 국조 대상이 아닌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단독 수정안까지 거론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그 내년에 신규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준예산이라고 해서 이제 전년 예산에 비해서 고정비만 지출을 하는 준예산을 편성을 하는 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는 그 예산 심의권이라는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야당이 이러한 심각성을 좀 받아들이고 그 예산안을 볼모로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안건을 상정하는 그런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도 듣겠습니다. 네, 불필요하지 않고요. 지금 여전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이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것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 상황에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비리 등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정권 말기에도 있을 수도 없는 대통령 배우자의 고가 물품 수수 정황들이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단 한마디의 입장 표명도 없고 오히려 이번에는 가짜 뉴스란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유튜브 언론에서 나와서 입장이 없다는 식의 해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국회가 하는 일은 당연히 이 의혹들을 밝혀내는 것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에 있는 고가 물품 수수도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고요. 대장동 50억도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이재명 대표를 걸고 넘어지면서 대장동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클럽 등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밝혀내야 될 의무가 저희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일입니다. 최상병 문제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권력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송 지하 참사. 이것도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여전히 왜 발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네, 양평 고속국도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에 대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건 국민의 민생과 안전이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짧은 반론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겨놓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 예산인데 그것부터 처리를 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여야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전과 그리고 폭력 전과까지 드러나면서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사청문회 모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강도영 내정자는 해양과학 전문연구원 출신으로 지금 이 해수부 장관 자리에 적임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기술 실용화에도 이제껏 계속 앞장서 왔고요. 얼마 전에 지금 조희대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 자질 검증이 이루어진 아주 우호적인 평을 받는 그런 인사청문회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강도영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를 인신공격하거나 깎아내리기 이런 신상 털기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용산에서 이기 체제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과 내각이 잘 조율을 해서 더 좋은 정책을 펴낼 수 있도록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내정자의 실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방향 그리고 비전이나 소신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이 강 후보자가 해양수산 전문가다, 적임자다라는 입장, 그리고 이 전과를 들어서 지명을 철회하라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고위공직자는요. 높을 정도의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도덕성과 청렴도가 요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고위공직자를 우대하고 어떻게 보면 월급 주고 대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젊은 시절 미성숙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성숙한 행동이 아니라요. 불법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불법적이요. 실제로 처벌도 나왔고요. 그 당시 2004년 정도에 약 15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음주운전했는데 이 정도면 예상치로는 약 0.15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 수준의 높은 알코올 측정이고요. 그리고 폭력 전과자였습니다. 폭력 전과자. 이제는 학폭 부모도 아니고 이제 폭력 당사자가 어떻게 장관 후보자 되겠다고 나옵니까? 한동훈 장관이 미국에 FBI식 인사 검증을 하겠다라고 해서 집권 초에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세금을 들여서요. 그럼 도대체 미국 FBI식 검증 어디 갔습니까? 전 한동훈 장관한테 묻고 싶어요. 그동안의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논란들, 불법적인 일들 도대체 검증 안 한 겁니까? 했으면 해도 문제, 안 했으면 안 해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인사검증단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왜 없앴으며 인사검증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께 저희가 물었어요. 이런 거 알았냐 그랬더니 서류만 받아서 그냥 기계적으로 넘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사검증단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는 그럼 한동훈 장관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증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철저한 인사 참사다라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까지도 갈 것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신 다음에 더 도덕성 있고 더 전문성 있는 후보로 다시 한번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이제 판세 분석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자체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서울 지역에서 우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6군데 정도다라고 했는데 지난 총선에서 받은 8곳보다는 더 적은 숫자여서 왜 이런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에 임할 때는 가장 이제 최악의 상황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그런 시나리오가 내부 보고서로 있었는데 그게 유출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 분석이 근거가 정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이제까지의 여론조사나 ARS 자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이지 않게 분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R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야당 성향이 많이 드러나도록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총선에 대비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 정도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있는데요. 지금 아직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정해지고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져서 그 총선 모드로 도입을 하면 그 판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후보 서울 6석만 우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경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희도 저 분석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는 뭐 저희가 확답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저걸 토대로 민주당도 뭐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뭐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뭐 저희도 더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요. 명확한 것은 우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봤지만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윤석열 정부가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경고를 줬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로.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뭐 혁신이라는 게 띄어졌는데 안에서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께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상저하고 연초에 상저하고라고 했지만 고는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상저저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매우 암울합니다. 그리고 고유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생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뭐 이념이 중요하다 등의 우리 국민의 정서와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6천억 가량이 들어서 세금을 들여서 유치하겠다고 대통령을 비롯한 각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뭐 29표 정도란 참담한 결과를 보여줬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나온 장관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나오고 있는 인사 실패 그리고 비리들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가족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국민께 사과와 반성 어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태원 참사의 사과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은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국민 알기를 무시하는구나라고 국민께서 생각하고 계실 거고요. 그러한 지표의 하나가 바로 이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의힘 자체 보고서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6곳이라는 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여당 안팎의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동요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 1차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신한 인물들, 상징성 있는 인물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들을 잘 뽑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될 기회를 저희도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이제 좀 조기 해체를 하면서 혁신위의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혁신위의 역할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그 장이 마련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조금 이렇게 혁신이라는 것이 항상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조금 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진들 같은 경우에 뭐 불출마 선언을 해라 이런 요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나 인재영입위원회나 이제 그 총선에 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의견을 천천히 수용해 가고 또 당내 설득을 하고 좀 갈등을 좀 봉합하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맞다 틀리다보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군가는 대통령께 쓴소리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게 혁신위에서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혁신위마저도 대통령께 감사를 표한다. 마치 대통령은 나라님이다라는 황당한 표현을 할 만큼 아직도 대통령에게 아무도 쓴소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고요.
오히려 이제 뭐 김기현 대표에게나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에게 혁신을 주문을 했지만 그분들이 나서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국민께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고쳐서도 쓸 수가 없는 당이구나라는 평가가 한 거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구성은 좀 빨리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에 꾸려질 것 같고요. 지금 여러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공관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 심사 관련돼서도 그 정량 심사를 좀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의정 활동이나 당 기여도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당무감사는 얼마 전에 이제 완료가 돼서 하위 20% 그 평가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또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런 여론조사나 이제 도덕적 점수를 반영을 해서 그 공천 심사를 한다면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혁신위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강요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대안 없이 무조건 불출마 선언만을 강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생이나 혁신은 있어야겠지만 그런 중간점, 합의점을 좀 잘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한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 역시도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최근에 그러니까 당원 당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목요일 날에 있었고요. 그곳에서 현역 의원 평가를 조금 더 잣대를 좀 더 날카롭게 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70% 가까운 중앙위원회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여성이나 청년들을 이제 우선 전진 배치하겠다. 그래서 약간의 새로운 인물로서 우리가 민주당이 바뀐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물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피로하는 약간 뭐 매우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하는 분에 대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새로운 인물 경쟁으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은 그동안 혁신위 활동을 종합한 최종 보고가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동안 말을 좀 아껴왔는데요. 내일 어떤 메시지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혁신위 평가에 대해서 이제 수고하셨다 이런 그 감사의 표시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혁신위가 그동안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김기현 대표와 갈등 상황인 것처럼 연출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당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그 과제들을 이제 뭐 받아들이고 꼼꼼히 검토를 하고 이제 현실성 있는 정도에서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 수용안을 내놓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부위원장께서는 김 대표 메시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저희는 김기현 대표의 메시지를 그동안에도 봤을 때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말고는 저희는 딱히 그 당을 혁신하고 이끌겠다는 메시지는 읽지를 못했고요. 이번 혁신안도 봤지만 사실 김기현 대표 위한 시간 끌기용 혁신이 아니었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혁신위를 돌아봤을 때 무엇이 남았나 보면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말한 이준석 대표 부모에 대한 논쟁이라던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라님이다 했던 이러한 단어 말고는 혁신위의 활동이 별로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뻔히 일하고 있는 국무장관과 뭐 당내 장래에 대한 논의를 한다던가 등의 황당한 일들 말고는 사실 기억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대표도 말로는 뭐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바뀌어야 될 김기현 대표 당사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닥 큰 울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혁신안 보고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역시도 요즘에 뭐 공천 때문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은데 특히 이제 신당 얘기도 민주당에서 좀 나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적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함께 어떤 준비도 시작됐다 이런 분위기도 보이고 있고 당내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지요? 그러니까 선거는 항상 그 앞두고 시끄럽기 마련인데요. 과연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창당을 한다면 민주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과연 나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스스로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돼서 나가면 굉장히 춥고 배고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크게 저는 동요는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신당 창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당원도 한 5천 명 전국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뭐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올 것인가를 돌아봤을 때 저희 생각에는 호남에서조차 그런 물결은 크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봐줬는데 다른 당에서 보는 입장도 궁금합니다. 저는 반대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도덕성은 둔해졌고 다양성은 실종됐고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 이낙연 전 대표의 평가가 지금 친명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다양성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전혀 아니에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조금만 반대 의견을 보이면은 뭐 색출을 하고 뭐 수박이라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단어까지 붙여가면서 소통이라거나 뭐 협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분위기에서 이제 그 이해찬 전 상임 고문이 그 뭐 낙관론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제 겸손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180석이냐 뭐 과반수냐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것이 뭐 가시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 예전에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과는 결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세력을 대표하는 그 정통적인 민주당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이 창당이 되면 성공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해찬 전 대표의 말에 대한 반론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안이 통과돼서 올라온 것도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무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당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어필을 한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지금의 일당으로도 이렇게 윤석열 정권과 견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야당이 일당이 아니라 소수당이 된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 무시하고 야당 무시하는 이런 태도가 더 심해질 거라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당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자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자, 민주당 전략공천을 책임지는 자리, 그러니까 전략공관위원장 자리에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사선 안규백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당 통합을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또 비명계에서 비판도 나오고요. 당내 의견 어떻습니까? 근데 누구를 앉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역 의원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예민하고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전략공천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 의원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박탈이 됐거나 하위에 들어가서 박탈이 됐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제 빈 공간에 이제 공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이런 어떻게 보면 민감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그런 특수한 업무 때문에 누가 앉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꼼수라고 하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친명에 가까운 분을 앉히면 그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도 선거는 시끄럽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끄러운 이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안규백 의원 임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공천과 관련해서 크게 영향력이 없는 자리에 그 탕평책을 가장한 그런 실속 없는 자리에 이제 안규백 위원을 이렇게 임명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
민주당이 항상 내세우는 게 이제 시스템 공천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뭐 빈 공간에 그러니까 초선 의원을 이제 그 추천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명계를 위한 그런 자리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탕평책을 가장한 그런 자리에 이제 임명을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인재위원장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인재위원회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입이라는 것이 빠진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내부에서 인사를 발탁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친명계로 그 공천을 꾸리겠다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